그리고 현장 행보를 늘리는 여권 잠룡들 몸집 규율에 나서고 있다. 매일같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는요 알려졌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제 홍대에서 북 콘서트 열고 2달 만에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선수만 교체해가지고는 우리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숨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강준희 대변인. 일단 뭐 지지자들이 모였으니까 뭐 큰 환호가 있다는 거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좀 큰 거, 좀 높아, 열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해야 된다 얘기한 거 보면은 뭐 대선이 결정된다고 하면 대권 나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뭐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3년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도 4년 중임제로서 개헌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총선과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올해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본인 3년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비자발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형태로 지금 무렵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당에서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예상을 하셨던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책을 내고 여러 가지로 그 매스컴에서 주목도를 얻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행사에도 한동훈계로 그동안에 분류가 되었던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확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지금 뭐 개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도 있었지만 지자체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까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이 초반에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어떠한 국정 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생각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권을 준비하기에 그렇다면 행정 경험이라든지 원내 경험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행사에서는 사실상 만약에 제가 한동훈 대표의 그 참모였다면 행정 경험이나 이런 좀 경험들이 많은 아니면 당의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 한동훈이 어떤 조금 더 확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뭐 그동안의 인사들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없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이 포천에서 경기도 포천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발탄으로 추정이 돼서 7명이 부상이고 현재 주택 2채가 파손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군인 등 중상 4명이 있고요. 자, 큰일이 좀 아니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기자가 전화 연결로 속보 준비 중이니까 자세한 소식 한번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행정관님, 어제 한동훈 대표 북콘서트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은 15명 정도였는데 앞서 보면 김문수 장관과 오세훈 시장 때 보면은 40~50명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아직은 좀 새가 좀 아직이랄까요? 그 예전에 비하면 새가 좀 줄은 모양새긴 해요. 제가 볼 때 뭐 새가 줄었다기보다는 원래 새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 왜냐하면 이제 친한계로 지칭되는 의원들 자체가 원래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핵심적이었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친한계와 거리를 두는 상황들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분열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두 가지 태도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계엄에 대한 태도,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 문제입니다. 본인은 일관되게 계엄
문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은 불법이나 탄핵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괴한 논리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류로 얘기된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수 장관 행사에는 한 60명 정도가 왔었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 행사도 제가 40여 명 넘게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주류 자체의 입장들은 한동훈 전 당대표와 반대의 입장에 있다. 그럼 당 주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핵심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동훈 전 당대표가 내부 경선들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이 문제는 또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처음 들고 나온 게 3년 임기 단축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임기 단축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조기 대선을 가져오게 됐던 소위 내란 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 본인이 뭐 시대 교체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시대 교체에 부합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래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이 저런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바꿔서 나에 대한 범죄는 죄가 안 되게 바꿔버릴 거다라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저 정치 세력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다. 네, 김종필 중관님. 자유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네요. 뭐 오죽 한동훈 전 당대표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계속 그냥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이재명 것이 저격수입니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위험한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시대교체를 얘기했는데 본인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기본권, 그다음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이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서부지법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런 폭동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비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헌재를 해체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한길 일타 강사 헌재를 가로로 만들자. 서천호 의원 처부수자.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헌재를 부수자고 가로로 만들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소위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은 좀 분명히 듭니다만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1등 하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그래야지만 이재명 한동훈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여기를 극복하고 빨리 오셔라. 그다음에 이런 주장을 하시면 제가 뭐 이해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정현 대표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도 겨냥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자주 만나고 자랑했던 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 친윤계의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 얼굴에 침 뱉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뭐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 부분.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당선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그때 이미 대통령과의 관계가 총선 과정에서 좀 삐끗삐끗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다시 좀 화합한 듯한 모습들도 보였었죠. 그리고 네. 본인도 대통령과 함께 잘 하겠다라는 형태로 계속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원들께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서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일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대통령 자주 만나고 자랑했던 분들이 대통령에 직언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당대표로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완전한 실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 포천 노곡리입니다. 군폭탄 오발 추정 사고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주택이 좀 파손됐고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민 기자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군포탄 오발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0시 5분쯤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교회 한 동과 주택 2채가 일부 파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이 파손되면서 다수의 이재민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군부대 훈련 중 전투기 폭탄이 오발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군 당국도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오늘 포천 승진과학화학 훈련장에서는 한미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 시작에 앞서 공중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육군의 K2 전차, 자주포, 아파치 공격 헬기 등 군장비 15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공군 전력으로는 F-35와 F-15 등 전투기들이 출격해 공대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육군과 공군은 오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큰 피해 없기를, 큰 사상자, 부상자 없기를 바라겠고요. 자세히 들어온 소식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찌감치 이 차기 대선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무대에 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을 이래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어떤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아닌가. 너무 본인의 정치적 행로에만 초점을 맞춘 입장이 아닌가. 네, 강재원 대변인. 일단은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쓴소리를 넘어서 그 이상의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지금 조금 전에 여론조사 나갔습니다만 좀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전부터 계속 저격을 해왔어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홍준표 시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맞묶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 듯한 모습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돌아왔고 이제 어저께 있었던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활동을 늘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당내의 다른 주자들과도 만남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남 이전에 지금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에 대해서 경계한 듯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김문수 장관 다음으로 2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네. 보통은 한 4등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올랐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유력 주자로서 나오고 있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중도 확장성이 가장 많이 있는 후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돌아온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완벽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다라고 선언했던 것 그리고 내가 계엄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했던 것을 얘기하지 않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책에 쓰고 있고 그리고 친윤계 쪽에 좀 어떻게 지지자들에게 사과한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는 고와 보일 리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야 정치 원로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개헌을 하자 이번 이참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87 체제에 문을 닫는 구준을 해야 된다며 개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관님. 예,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원로 정치인 분들 같은 경우가 내란 과정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예를 들면 물만 한 듯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국민적 관심은 개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여론사를 갖다 이렇게 쭉 밝힐 수는 없는 겁니다만 최근 이 부분 관련해서 여론사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떠냐 대부분 6대3 정도로 반대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건 지금 임기 단축이니 뭐니 개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내란 상황과 관련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조기 대선이 됐을 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회복 문제, 그다음에 지금 무너진 경제를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해야지 정치인들이 자기들 앉아가지고 권력 구조와 관련된 논쟁을 벌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적 여론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얘기처럼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좀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말씀의 흐름은 좀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화면에 나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 명태균 게이트 문제입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관련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게 가지 못하는 지지층들 중에 일부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위 김문수 장관 1위 제외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자기 리스크를 계속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들은 명백히 밝히거나 네. 아니면 한동훈 전 당대표 같은 경우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저는 봉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혹은 꼽혔던 삼선의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그제 좀 알려진 내용인데 강진애 대변인,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공개가 돼서 일단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런 보도가 나갔을 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언론사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왜곡 보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얘기했었죠. 그런데 본인이 SNS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일단은 탈당을 하고 본인이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부산에서 모 대학의 이제 부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비서와의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문제는 2015년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된 상황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굉장히 의아하다, 불순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보냈었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도를 있어서는 통해서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형태로 좀 추측성이 가능한 부분들이 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악의적이다, 짜깁기가 된 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장제원 의원은 이미 뭐 당에서의 어떤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총선에서도 불출마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당 외에 있는 인물인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과거 이제 최측근으로 불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 문자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성폭력 증거 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강기현 대변인 계속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수사에 들어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피해자 측에서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10년 전의 일을 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흔들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제원 의원은 지금 당에서 직을 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현직 의원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뭐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해서 이러한 뭐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고소를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화면 조금 전 화면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건 개요 한번 볼 텐데 일단은 2015년의 일이고 보신 대로 장제원 의원 일행이 A 씨 선거 관련 프로필 촬영 후 뒤풀이 갔었고 뒤풀이 후에 한 호텔 와인바로 이동했고 A 씨가 그 이후에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 내용 공개된 거는 당일이었나요? 다음 날이었나요? 다음 날인가요? 아침 8시 40분에 통화 좀 하자.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내용이 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일단은 잠시 당을 떠나겠다
하고 탈당을 한 부분인데 이미지 굉장히 타격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지금은 뭐 당직을 갖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의원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치계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성 관련해서 추문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나름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은 장제원 의원도 어느 정도는 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있어서는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이것을 털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국민의힘과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전체가 어떤 성추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가 윤 대통령을 이제 호칭하는 표현을 두고서 굉장히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자이기도 하죠. 뭐 하십니까?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일단 강전혜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소된 혐의들을 다 모두 붙여서 부를 수 있는 거냐라고 양치 공방 붙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냐?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떤 범죄 사실이 있으니까 확정해서 불러도 되는 거냐? 이거 갖고 공방 벌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항상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언젠가부터 그냥 윤석열 씨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국 대표 정도만 그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형태로 대통령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는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거니까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생각을 하셔야죠. 2002년부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만날 수 없다고 만나지 않았던 분들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내란 일을 일으킨 부분과 관련해서 그 말을 좀 했더니 버럭 화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지난 여름에 본인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과하시면 이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